네, 정치가 현안을 집중 분석해보는 유연체의 정치의 눈 시간이죠.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최대석 비대위원이 인수위를 돌연 사퇴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초의 낙마 사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5년 전에 그 이명박 인수위 때는 두 분이 그 인천에서 향응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네. 사퇴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낙마하는 경우는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특히 이제 이분이 그 통일부 장관에까지 거론될 정도로 비중 있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언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네. 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대북 노선에 있어서 비둘기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둘기파와 매파 간에 그 권력 투쟁에서 밀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썰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인께서 사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일단 그분의 책임 문제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영 부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과연 업무와 관련된 문제냐 아니면 개인과 관련된 문제냐 어떻게 근데 이제 보세요? 개인적인 어떤 뭐 범죄라든지 뭐 비리 문제는 최소한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인수위원 임명 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국가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걸렀기 때문에 최소한 그 문제는 아닐 것이다. 네. 그러면 굳이 비리하고 상관이 있다면 그 단계에서 걸을 수 없었던 뭔가가 새롭게 나타났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업무나 정책 노선과 관련된 갈등일 가능성이 큰데 네. 아마 후자 쪽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노선과 관련해서. 예, 근데 노선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지금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에는 인수위법에 보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서 뭐 처벌 조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통일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외부로 새어 나갔고 그 점에 네. 대한 원인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 위원이 당사자로 지목이 되어서 책임 추궁을 당했을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근데 결국은 빨리 설명을 해 주셔야만 국민들이 네. 속 시원히 풀릴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로 이제 외교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고 모레 통일부. 그렇죠. 이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네네. 거론됐는데 통일부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서 예. 이렇게 사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노선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근데 노선 가지고는 아. 지금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상당 정도 명확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 그래가지고 네. 북한이 어느 정도 신뢰의 징표를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네. 우리 이쪽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서 외국과 다 합쳐서 북한에 상당 정도의 경제 협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현재의 이명박 정부보다는 좀 더 발전된 평화 단계로서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네. 그 김정은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남북 간의 대치가 한 5년 이상 계속되니까 북한 네. 정부에서도 거의 코너에 몰려 있고 피로감이 극대화된 시점이기 네. 때문에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노선을 가지고 싸울 상황은 아닌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리고 또 박정,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라든가 네. 또 아버님인 박정희 대통령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아버님이 최재구 의원이시고. 네네, 전 국회 부의장 네. 당시 박정희 정권 때. 네.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유신 2세다 이런 이상한 조어도 붙였는데 네. 저도 노선 문제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분이 인수위에 들어갔을 적에 아주 보수적인 매체에서는 이분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특히 NLL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북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 대북 지원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어떤 유연한 인도주의적 입장. 네. 입장을 견제해 왔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이제 이번에 그 전 인수위원이네요. 맥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분이 들어가실 적에 이정민 인수위원이라든가 한 두 분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다 최대석 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아직 사퇴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가안보실을 예, 국가안보실. 신설한다. 이것이 좀 언론에 나서 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네, 사의를 표한 게 이제 어제 그제 처음으로 그렇죠. 사의를 표했고 어제서
이제 인수위 대변을 통해서 네. 사의를 표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런데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왜 사의를 표했는지 알 수가 예. 없죠. 이러면서 이제 또 다시 거론되는 게 이제 어떤 밀봉 인사, 네. 이 깜깜이 인사.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이 어려운 그 인사의 또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이런 또 지적들이 나오는데 네.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네. GS 그룹의 따님하고 결혼도 하셨고 뭐 또 몇 년 전에 뭐 이 주식 거래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다 검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그런 것보다는 저도 이제 그 국가안보실 신사라는 문제가 굉장히 그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보면 네. 5년 전입니다. 그때 1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이명박 정권에서 설익은 정책들이 막 나오고 네. 인수위가 점령군의 행태를 보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을 다 해체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정치와 철학을 다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대노를 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하는 데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게 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과 퇴임을 한 달도 못 남겨준 대통령이 그런 아주 강한 것을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가 당신네들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당선된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 와서 국회에서 통과해서 하라. 나는 참여정부를 이렇게 전부 다 네. 해체하는 부인할 수 당신들의 없다. 네. 그 태도 용납할 수 없겠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5년 전에 대한 그 반면 교사로 지금 박근혜 그 인수위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점령하지 않는 자세로, 네. 또 언론의 설익은 정책이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해답을 찾아보자면 특히 대북 관계는 정말 우리나라 내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라든가 우리 주변 우리를 포함한 6대 강대 국가에 밀접한 그 외교적 국익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아마 그 박근혜 당선인께서 결심을 하지 않았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예산 과정에서 국방 예산이 한 2,900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현 MB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팀에서는 아마 상당 정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게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아마 삭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 터인데 어쨌든 그런 기조, 또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간의 어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삐걱거렸던 점, 이런 네. 것 때문에 아마 박근혜 당선인께서 불필요한 마찰, 또 불필요한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수 내부에서도 보면 이제 보수가 크게 보면 이제 경제를 위주로 한 어떤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북에 대한 이런 집단이 있다면 대북 세력을 제외한 경제 집단 이쪽 보수에서는 최소한 북한과 어떤 이렇게 마찰이라든지 긴장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북한과 마찰이 계속되고 이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뭔가 통상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네. 아마 대북 노선에 대해서는 전 정권보다 유화 노선으로 가자는 것은 보수 안에서 대체로 지금 일관된 견해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절차적인 문제들 또 그게 밖으로 어떤 정책이 나갔다는 부분은 아마 이 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가안보실 신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당한 대가를 치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내의 고위 관료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를 연평도 포격하고 연편도 네. 포격했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까지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명박 정부가 안보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안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인수위에서 국가안보실 신설하겠다라는 것은 그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시기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도 이제 그 연평도가 왜 일어났는지 등등의 정권 이해한기에 좀 상당히 삐걱거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대체적으로 노선 차이 그리고 어떤 보수파와 또 매파와의 알력설 뭐 그렇지만 지금 알려진 건 전혀 없죠. 예, 네, 전혀 개인적인 문제인지 또 업무적인 문제인지 그래서 이제 정말 미스테리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첫 그 인선이 이제 낙마 사태가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의 네네. 어떤 정책 추진의 탄력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그 추후의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특히 지금은 정권 교체기라 네. 이것이 정권을 인수하는 작업이 그때 이제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어요.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거든요. 네. 이것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상당히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인수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당신의 정책을 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인수위가 가는 것이 정말 돌다리 건너듯이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거기마다 작은 고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정보를 공개 업무 보고를 발표하느냐 마느냐 그러다 다시 하는 쪽으로 중요한 사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인수위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또 어떤 변화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김행 부회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게 네. 지나치게 지금 현재 박근혜 당선인 내지는 인수위원회에서 네. 현 MB 현재의 정부와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지 않느냐. 네. 가령 그 친인척이라 그러니까 뭐 이성득 씨라든지 최시중 뭐 주변 인사들 사면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만 있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거든요. 없죠. 사면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반대한다. 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다음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한 정치적인 짐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멘트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대체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정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향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북 관계의 기조는 이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국민이 뽑았고 일정하게 선택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흐름이나 방향 같은 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너무 쉬쉬하고 조용하고 말씀이 없으시고 또 윤창중 씨 혼자 나 단독 기자고 내가 말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 적어라 하는 식의 어떤 보도 태도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열망에도 맞지 않는다. 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 3.0 아니겠습니까? 네. 쌍방향 소통을 넘어서 문제를 푸는 해법까지도 국민과 향후의 정부가 같이 하겠다. 네. 그러면 문제를 푸는 해법조차도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논의되는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개략적인 아웃라인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한 제목만 지금 앞으로 밝혀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의 생각과 실제 행동은 뭐가 조금 좀 덜 맞으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인 자세 변화랄까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하고 네.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 3.0을 지향한다면 조금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민 참여하에 인터넷에 보면 그 위키피디아인가요? 거기 백과사전 프로그램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해서 그 백과사전에 들어가는 지식 내용을 다 같이 합쳐서 만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집단 지성이죠. 집단 지성이죠. 대한민국에 1년에 대졸자가 60만 명이 나오고 석사, 박사학위 뭐 졸업자가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나오는 이런 세상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정권 교체, 5년 전엔 정권 교체이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일 때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명박 인수위에 대놓고 참여정부의 철학을 해체하고 있다, 난도질하고 있다라고 아주 격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이라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고 또 과학기술부가 교과부가 이제 교육과학부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사실 이 두 부처의 해체를 전제로 해야지만 과학기술부가 다시 탄생을 하고 또 ICT부라고 하는 정보, 통신, 테크놀로지 부서가 그 탄생을 융합. 하거든요. 네. 융합 부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골간인 그 최시중 씨가 했었던 방통이라든가 기획재정부를 전부 다 해체해야지 되거든요. 네. 이런 것에 또 있고 이제 국가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께서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차라리 당시에 정권 교체기에는 각을 놓고 싸울 수도 있었는데 같은 보수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두 정권이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하는데 저는 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대석 의원의 그 사퇴 문제가 지금 퇴임 정부와 그 신임 정부 간에 약간의 네. 갈등 양상으로까지 이렇게 논의가 발전됐는데 예. 그 연장선에서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네.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하다, 예. 또 경로했다 아니다, 예. 뭐 이런 논란이 오고 가는 것, 그것도 역시 예.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맥락이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연장선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과 하나 관련될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이제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어떤 기득권 지키기 관점에서 뭐 이렇게 저항을 한다.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지금 나온 게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이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복지 예산이 실제로 추산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듭니다. 이제 이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병 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예산 문제와 또 어떤 부서 간 확충 문제 뭐 이런 재정 문제 그다음에 뭐 검찰이라든지 조금씩 이제 자기 부처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부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영 딴짓하지 않는 한 대체로 자기들 나름의 기준에서는 최적화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번 국회의원 외유처럼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그랬다고 칠 때는 인수위에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패러다임이 잘못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지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또 공무원들의 얘기가 비교적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인수위에서도 또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너무 자기네들 업무 처리하는 패턴에 봐서 기존의 어떤 기준으로 봐서 뭔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의 이 공약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 자세는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 논의에서 좀 하나 더 사례를 나가보죠. 예. 지금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이 중수부 폐지 아닙니까? 예. 근데 중수부 폐지할 수 없다 예. 하는 여론이 많다는데 검찰 내부에. 사실 본인들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본인들은. 본인들이 네, 국민은 이미 폐지해라는 쪽에. 폐지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제로 그분을 뽑아야. 그것은 사실 여야 문재인 후보도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만 차관수도 50몇 명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14명뿐이 못 줄이겠다. 뭐 이러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과부, 또 방통위, 검찰이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었습니다. 네. 이것의 축이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과학기술부라든가 국세청이 이번에 굉장히 그 힘을 가질 것 받을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ICT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기존 부처에 대한 해체가 일정 부분 전제가 돼야지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 자리 또 예산 권한을 다 내려놔야지 돼요. 네. 근데 철밥통 지키기를 위한 생존 로비에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당연히 당선인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네.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겠죠. 화가 알겠습니다. 나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 야당 얘기 네.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예. 지금 오늘 그 비대위 첫 야당 비대위 네. 첫 공식 행사로 오늘 현충원 뭐 참배가 있었고 네. 또 거기에 문재인 후보가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 그리고 이른바 힐링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에 문재인 후보가 동승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인데 지금 새로운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민주당 쇄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전 구성원들이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개파 해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조금 자기 입지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비춰주는 시그널은 분명하거든요. 나 국회의원직 사퇴 안 하겠다. 네. 다만 조금 여론이 잠잠해지고 비난 여론이 좀 수그러들 때까지 좀 조용히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일종의 참 애매모호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그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공약을 제시를 했다면 네. 그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셔야 돼요. 네.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복귀를 해서 의정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했던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박근혜 후보와 당선인과 공약이 겹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화 작업을 마련하겠다. 네. 그다음에 대선 후보 과정에서 공약을 했던 정치 쇄신 방향 또 당의 뭐 경선이라든지 공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개혁을 하겠다.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 그렇게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피력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그냥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어차피 지금 뭐 이렇게 정계 은퇴나 뭐 국회의원직 사퇴할 사람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당의 개혁 또 바른 자세로 뭐 외유 안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네. 김명구 회장님, 지금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문재인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 한 20초만. 네, 문재인 마무리 후보는 말씀 사실 이제 대선 기간 내내 친노의 기획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기득권을 포기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고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고 법륜 스님과 네. 또 법륜 스님도 얘기하셨고 심지어는 영등포의 아, 네, 신경민 의원까지도 신경민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문재인 후보의 역할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앞으로 내세울 수는 없고 여전히 기획 상품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민주당의 쇄신은 알겠습니다. 힘들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